그 방법을 말씀드린 적 있죠. 쉬는 시간 10분 중에 5분 복습하는 거. 좀 전에 뭐 했죠?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했죠.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고요.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왜 개입하느냐는 두 가지 뭐 있어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 하나는 시장 실패 수정이고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하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고 하나는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입니다. 됐죠? 막상 잘 기억이 안 나죠? 이게 낯선 개념들을 지금 처음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하는 거죠. 반복해서 방금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안 할 것 같아요. 5분 동안 안 할 것 같아. 쉬는 시간 10분 중에 5분 동안 안 하고 그냥 넘기니까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굉장히 귀찮은 일인 것 같지만 그 5분 동안 뭘 했는지를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개입한다 그랬어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쉬운 거예요. 그다음에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렸죠. 시장 실패는 원인이 뭐가 있어요? 왜, 공, 불, 비라고 했어요. 시장 실패 뜻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그 기능을 실패하는 거예요. 시장 자원 배분 기능을. 근데 그 원인에는 왜, 공, 불, 비 해서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이렇게 외공, 불비 했죠. 자, 이런 말들이 다 낯선 단어들이니까 자꾸 해야 된다. 자꾸 낯선 단어들이니까 외공, 불비, 외부 효과 처음 들었잖아요. 공공재 이런 말 처음 듣잖아요. 외공,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이 말들이 다 낯설다고요. 또 외부 효과에는 다시 정예 외부, 부의 외부. 정예 외부가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과소 생산이 되니까 개입해야 되고, 부의 외부는 그런 게 나타나면 안 좋은데 문제는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과다 생산. 이게 비효율이에요. 적정한 양만큼 생산돼야 효율인데 과소 생산되거나 과다 생산된다는 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거죠. 과다 생산이 딱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과소 생산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보조를 하든가 규제를 하든가 정부가 직접 생산을 하든가 또는 뭐 독과점을 규제하든가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정부의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반드시 효율성이 개선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한 겁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됐나요? 자, 이제 토지정책과 주택정책, 자, 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토지정책에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은행제도 이런 것도 있고요. 개발권 양도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개발권 양도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지문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따라 이제 독립된 문제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정도는 이제 받으시고 나머지 것들은 뭐 10분의 1 이하입니다. 요 정도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택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라는 거 하고요. 이제 분양가 규제 이게 같은 성격의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 이런 게 나오고요.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세 귀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정책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략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인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차츰차츰 하면 되고요.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가 이론 과정이니까 앞으로 8개월이죠, 무려 8개월 동안 이론 과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제가 나중에 할 게 없죠. 제가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2달 만에 다 해버리면 앞으로 10개월 동안 제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천천히 그리고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이제 과식이 되니까 이제 소화불량에서 소화불량이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이 중에 그 지역지구제고 있는데 이제 왼쪽 페이지에 138쪽에 토지은행 제도가 있었죠. 토지은행 제도 138쪽에 그 박스 안에 이거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소개만 해드리고 지나갈게요. 이게 어떤 정책이라는 건지에 대해서 소개만 할게요. 이걸 토지은행 제도를 토지비축제도로 기억하시라 그랬죠. 토지비축제도. 이 토지비축제도는 당장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필요한 것을 미리 마련한다는 뜻이죠.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시행하기 시작했는지 한 10년쯤 돼요. 이제 10년쯤 되는데 시험에 몇 번 정도 나왔어요. 간략하게 이제 장단점 3가지 정도씩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그냥 들어만 두세요. 비축을 할 때의 장점과 비축을 할 때의 단점. 일단 먼저 장점을 볼게요. 비축을 할 때는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사는 거죠. 미리 사는 것이기 때문에 땅값이 쌀 때 미리 사는 거죠. 쌀 때 미리 사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뭐 공공용지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저렴하게 바로 공급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저렴하게 적시에 공급한다. 이렇게 저렴하게 적시에 공급한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다음에 미리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의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가 있죠. 미리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다음에 3번째, 땅값이 쌀 때 사두는 거죠. 그러면 땅값이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이게 자연스럽게 국가 것이 되죠. 근데 민간에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나중에 땅값이 올라갔을 때 사려고 하면은 이제 그 개발이익이 민간에 기속될 수가 있잖아요. 개인한테 사유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렴하게 적시에 공급하는 장점, 또 계획적 이용이 가능한 장점, 그다음에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장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단점도 있는데 이게 이제 쌀 때 사두기는 해도 막대한 양을 사야 되죠. 이걸 이제 막대한 양을 사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정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게라고 생각해서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저도 땅값이 쌀 때 사두고 싶거든요. 저도 땅값이 쌀 때 사두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다는 거죠. 그건 누가 모르나? 쌀 때 사두면 올라가면 다 내 거 되는데. 자,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지금 겨우 적자를 면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다들 비슷하잖아요. 겨우 적자를 면하는 삶을 사는데 근데 그 토지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부는 겨우 적자를 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적자예요, 적자. 정부는 지금 적자인데 토지를 비축할 만한 자금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죠. 자금 비용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도 지금 사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중에 필요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누구를 통해서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거하고 퇴근해서 자기 땅 관리하는 거하고 뭐를 더 잘 관리할까요? 자기 땅 관리를 더 잘하겠죠. 그러면은 관리가 잘하는, 국공유지는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불법 점유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집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허름한 텐트 치고 비닐하우스 짓고 이렇게 생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면은 정작 나중에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내는 거죠. 그때 되면 이미 상당 기간 흘러서 이 사람들은 딴 데 갈 생각을 안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거기니까 결사반대하고 이제 무슨 대책을 해줘야 이제 물러나겠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관리 문제라는 거죠. 막대한 자금 비용, 그다음에 관리 문제, 그다음에 이 정책은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아까 직접 개입이라고 했죠. 수요자로 개입해요, 공급자로 개입해요? 수요자로 개입하죠. 큰 손이에요, 작은 손이에요? 큰 손이죠. 시장이라는 무대에 엄청나게 큰 손이 지금 수요자로 등장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려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가격이 멀쩡하던 시장을 투기 시장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정부가 투기를 조장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점, 장점 그렇게 좀 소개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지역지구제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걸 이제 줄여서 지역지구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법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하면은 이제 도관, 농자 나누고 도시지역을 또 주상, 공록 이렇게 나누고 또 이렇게 자꾸 세분하고 난 후에 여기는 건폐율이 몇 프로, 용적률이 몇 프로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 법 규정을 공부하는 건데, 여기서는 결론에서는 이제 경제적 측면을 주로 살펴봐요. 경제적인 분석. 그래서 지역지구제의 목적, 지역지구제의 효과, 지역지구제의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을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런 것들이 혼재되는 거, 혼재. 혼재되면은 서로 뒤죽박죽이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곳에 살아본 적이 별로 없죠. 막 뒤죽박죽으로 돼 있는 지역에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죠. 지금은 다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연식이 저 정도는 돼야 돼요. 연식이 저 정도는 돼야 그런 곳에 살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됐거든요. 7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이전에 태어나 봐야 되는 거예요. 60년대에 태어나 봐야 그런 지역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런 동네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소도시, 그러니까 읍 정도의 규모의 곳에 살았는데, 거기는 도시계획이라는 게 아직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70년대 도시계획이 도입된 게 주로 대도시 위주죠. 서울이나 부산 이런 대도시 위주로 했기 때문에 시골 소도시는 그런 도시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바로 한 50m 앞에 엿공장이 있고요. 그 엿공장 한 100m 또 전방에 연탄 공장이 있어요. 근데 연탄 공장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별로 없죠. 연탄 공장 주변은 늘 시커머리한 게 그래요. 탄가루가 날려서 그 옆집에 무슨 죄가 있을까요? 빨래도 못 널어요. 탄가루가 날리니까. 그 연탄 공장 왼쪽으로 100m 정도에는 또 성냥 공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인천 성냥 공장 다음으로 큰 성냥 공장이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굉장히 큰 성냥 공장이 있어요. 인천 다음으로 큰 성냥 공장이니까. 근데 1년에 한두 번 불나는 게 연중 행사예요. 그 옆집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우리 집에서 보면 불나는 게 보면은 막 진짜 불구경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환하게 막 저기 캠핑 가면 그 뭐죠 그거? 캠프파이어 하는 것처럼 막 아주 그냥 잘 보여요. 우리 동네니까. 아무튼 거기에다가 우리 집에는 돼지우리까지 있었어요. 여름에, 더운 여름에 비 올 때 그 냄새는 또 기가 막히죠. 나는 우리 집이니까 살지만 옆집은 뭔 죄가 있겠어요. 자, 이게 다 한 동네 있습니다. 한 동네예요. 돼지우리에다가 성냥공장, 엿공장, 연탄공장에 상가도 있고 학교도 있고 막 뒤죽박죽이죠. 서로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서로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 자, 그런다고 해서 돈 주는 거 있을까요? 없겠죠. 조금 전 시간에 했던 뭔가를 연상할 수 있어요.
대가를 지불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가를 지불하면은 내부 현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무슨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요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의 외부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제 공장 못 들어선다. 여기는 대주일이 이제 못 짓는다. 이런 거를 규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용도 지역을 나누는 거죠. 용도 지역을 구획을 한다, 나눈다는 거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앞으로 들어서지 못하게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거나 이거예요. 그래서 부의 외부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거나 이제 방지하거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죠.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미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곳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별로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세대가 참 괜찮은 세대예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보고 자랐으니까, 경험을 다 해봤으니까. 아무튼 어릴 때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자란 편이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업할 때도 예를 들기도 얼마나 좋아요. 애들은 가라 이런 것도 많이 봤고요. 참 재미있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시장에 이제 5일장 하는데 가면 진짜 재미있었어요. 놀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저는 희한하게도 어릴 때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동네에 저하고 같은 나이 또래 애가 몇 명이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 여자고요. 남자애가 없으니까 같이 놀 만한 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시장 구경 가고 이렇게. 근데 거기 가면 쇼도 하고 막 불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입에 막 물고 푹 부는 거 이런 것도 하고, 막 원숭이 데리고 와서 쇼하고 뭐 이렇게 차력 같은 것도 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거 다 무료잖아요, 무료.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그런 거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효과는 이제 뭔가 하면은, 자, 이게 정책이잖아요. 이게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개입하는 거예요? 시장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은 누가 등장하는 곳이에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등장하는 곳인데 정부가 개입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수요 공급이 이제 정책에 의해서 수요 공급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효과라는 게 수요 공급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는 어떻게 바뀌면서 공급은 어떻게 바뀌는, 이런 이제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수요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단기적인 효과고요. 공급 얘기하는 거는 장기적인 효과를 얘기할 때 이렇게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요거는 난이도는 높고 중요도는 낮아요. 이게 요 단원에서는 지역지구제의 효과를 이해할 때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나중에 하고요. 뒤에 임대료 보조에서 좀 설명이 겹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패스하고 일단은 문제점과 대책을 이제 위주로 말씀을 드려요. 자, 이 정책은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에요? 형평성 측면의 정책이에요? 효율성 측면의 정책. 부의 외부를 제거하니까 지금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누지 않으면 그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뭐를 높이는 거예요?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아까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한다 그랬죠. 상충해, 서로 충돌한다고요.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형평성이 바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여긴 주거지역, 여긴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나마 여기는 개발이 되는 곳이죠. 개발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로 이렇게 묶어버린 거죠. 그린벨트로 이렇게 묶어서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상 침해를 받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공공을 위해서죠. 공공을 위해서 누가 침해를 받고 있어요? 일부 개인들이 침해를 받고 있죠. 이러면 뭐를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보상 규정이 없어요.
보상 규정이 있는 것은 강제로 취득하거나 남의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그 사용료라든가 그 보상금이 있어요. 그 외에는 그렇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헌법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이제 강제 수용, 강제 사용이라는 뜻이에요. 헌법에서 말하는 수용, 사용은 강제 수용, 강제 사용,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제한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법률에, 대신 법률로 제한을 하거나 법률로 사용하거나 법률에 의해서 수용하거나 하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돼 있거든요. 근데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 데까지는 돼 있는데 실제 보상 규정은 사용까지만 돼 있어요. 사용까지만. 제한하는 경우 보상 규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위헌 아니냐, 이런 이제 많은 이제 그 헌법 소원도 내고 토지 소유자들이 행정 소송도 내고 막 했거든요. 근데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헌은 아니다. 보상 규정이 없어도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렇게 판결을 내린 이유는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만 제한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고도 제한지구, 자, 이런 것들은 다 개발이 제한되죠. 이런 것들은 다 개발 제한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많은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내 토지 소유자한테 모두 다 보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재정이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된 그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공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란 얘기죠. 가장 확실한 대책이 뭐예요? 보상 규정을 두면 되는데 그럼 이제 자금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개발권 양도제 하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 TDR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요 개발권 양도제 여기 있죠. 그러니까 토지 정책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개발권 양도제. 자, 이게 여기가 개발이 제한 가능한 지역이고 여기가 개발이 제한됐어요. 여기다 할까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개발이 제한된 지역. 개발이 이제 가능한 지역은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지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못 짓잖아요. 못 짓는 곳은 대신에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권리를 주자는 거죠. 뭐를 준다고요? 요게 개발권을 준 거예요. 개발권. 권리를 줬어요. 근데 여기다 짓지를 못해요. 권리는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짓지는 못하고 다른 곳에 땅을 사면은 거기에 옮겨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지을 수 있어요. 한 층을 더 지으려면 한 층 더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이 사람한테 가서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개발권을 양도하면은 이 사람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자, 이 과정에서 보상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괜찮나요? 괜찮죠? 이런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발생해야 하네요. 정부 재정 지출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이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좀 파세요. 얼마 주면 팔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꼭 이렇게 아파트 사고 파는 것처럼 이 권리를 사고 파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부 재정 지출 없이 보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괜찮은 아이디어죠.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도 공부한다고요. 이거를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공시 방법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공시, 이 뭔가를 드러내 보이는 거.
물적 상태를 드러내 보이는 것은 토지대장이에요. 토지대장. 그리고 권리 상태를 드러내 보이는 것은 등기부예요. 등기부. 그 공시방법이, 민법상 공시방법이 등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게. 근데 우리나라의 그 지적제도는 나중에 공시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수평지적제도예요. 수평. 입체적이 아니고 수평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땅 등기부를 뗐을 때 또는 토지 대장을 뗐을 때 몇 층까지 권리가 있는데 어디에서 권리를 한 층 더 사왔다 이런 표시가 안 된다고요. 제도적으로 지금. 그러면 이 땅 찾아가서 등기부를 떼거나 토지 대장을 뗐을 때는 권리가 총 4층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층을 다른 데로 팔았다 이런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표시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현재. 그러니까 지적 제도를 싹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도입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적 제도 자체를 완전히 뜯어 바꿔야 돼요. 이게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제도를 다시 바꾸는데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여전히 침해는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는 나오는 거죠. 시험에는. 제도를 시행은 하고 있지 않아도 시험은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경직성 문제가 있어요. 이 경직성 문제는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경직성 문제예요. 공법은 언제부터 하는 거죠? 12월부터 하나요? 이제 공법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실 텐데요. 이 지역지구제라는 것은 이제 공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 개발하는 그 단계를 이제 국토 종합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국토 종합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 도시 계획이 있고요.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요. 도시 관리 계획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더 이제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도시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 그 구체적인 계획인데 물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도시 관리 계획 안에 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것들을 지정 또는 변경하게끔 돼 있어요. 도시 관리 계획 안에. 근데 그 도시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요. 5년마다. 자,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도시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에 타당성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2년쯤 지났을 때 봤을 때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모습과 2년 뒤에 모습이 처음에 계획했던 모습이 안 될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계획 세우면 그대로 다 하나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발견을 했을 때 원래 모습과 달라졌다는 걸 발견을 했을 때 신속하게 수정을 하면은 제일 좋잖아요. 그게 신축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시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한단 말이에요.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하기 때문에 2년 후에 모습이 원래 모습과는 이미 어그러졌어도 몇 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3년 더 가야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직성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획일적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획일적으로. 획일적으로 지정해버리면은 그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를 수 있잖아요.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른 것이 반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또 경직성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비교적 돼 있는 편이에요.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은 비교적 돼 있어서 계획 단위 개발이라고 해서요. 나중에 개론에서는 요거를 공법에서는 요거를 지구 단위 계획이라 그래요.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 맞게끔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게 있어요. 용적률 인센티브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 용적률을 좀 더 바꿔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용적률이 뭔지 안 들어보셨죠? 용적이 뭐예요? 용적을
순우리말로. 용적은 한자어고 용적을 순우리말로 부피라 그래. 부피. 면적은 순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넓이라고 하잖아. 넓이, 부피. 이게 면적, 용적 이렇게. 면적, 용적. 면적은 이 면이잖아. 면. 용적은 부피. 자, 그래서 이게 용적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100평이에요. 100평인데 100평의 토지에 이렇게 할까요? 100평의 토지에 50평만큼 건물이 깔고 앉아 있어요. 이게 50평이에요. 100평 면적에. 이걸 건폐율이라 그래. 건폐율.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깔고 앉아 있는 이 부분의 면적. 이걸 건폐율이라 그래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이렇게요.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이 부분. 근데 용적률은 뭘 말하냐면 부피잖아요. 부피. 대지 면적분의 건축 연면적. 연면적. 연은 이제 늘려 붙인 걸 말해요. 늘려 붙인 거.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1층의 면적과 2층의 면적, 3층 다 합한 거, 바닥 면적. 그래서 건폐율이 50%다 이 소리는 이게 100평이면은 여기가 50평이잖아요. 용적률이 200%다 이렇게 되면은 4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녹지 공간을 많이 확충한다. 녹지 공간 또는 뭐 다른 어떤 뭐 공개 공지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뭐 대형 그 백화점이라든가 이렇게 앞에 가면은 뭐 의자라든가 이렇게 뭐 이렇게 조경도 해놓고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이렇게 이게 일반인들한테 제공하는 그 토지, 그거를 이제 공개 공지라 그래요. 그런 이제 공개 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높여줘요. 그러면 더 높이 지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지역지구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139쪽의 지역지구제의 목적에서 그 내용들은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효과는 일단 지금은 보지 마시고요.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141쪽에 그 지역지구제 문제점 있죠. 그 지역지구제 문제점에서는 그 괄호 속에 뭐 형평성 문제, 사전적 독점의 문제, 경직성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전적 독점의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형평성 문제와 사전적 독점의 문제는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형평성 문제와 사전적 독점의 문제는 같은 문제예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반가로 1번과 반가로 5번이 형평성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반가로 1번과 반가로 5번이 형평성 문제. 다음에 반가로 2번, 3번, 4번은 경직성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항목은 나누어져 있지만 크게 보면은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괄호 4번에 지역지구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서 개발권 양도제 있죠. 자,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개발권 양도제 어디서 했어요? 지역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제 지금은 여기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하시고요. 그 장점, 단점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읽어보시더라도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계획 단위 개발해서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 조금 전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공법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에 보상 지역제. 여기 이제 인센티브 지역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그 정도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2쪽에 토지 공개념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넘어가시고요. 이거는 뭐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이거는 뭐 지금 단계 11월 12월 단계에서는 뭐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요. 자, 이제 주택 정책으로 가시면은 이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상한제 아까 이거 분양가 규제, 그다음에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 조세기착 이게 이제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어떤 정책이다라는 것을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는 자, 이거 임대료 규제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이게 이제 거의 해마다 출제된다고 보면 돼요. 얘는 다음으로는 이제 요놈하고 요놈인데, 그래도 조세 기책이 약간은 더 이제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좀 덜 나오는 편이에요. 먼저 이제 임대료 규제는 이건 이제 분양가 규제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성격이 똑같아서 이렇게 이제 같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단 임대료 규제는 시장의 임대료가 어떻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예요? 시장의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 규제하는 거죠. 이 너무 높으니까 서민들이 살기에는 좀 벅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부가 판단하기에.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이제 원룸을 사는 이제 저소득층 임차인이 1년에 500만 원을 내요. 10평에 1년에 500만 원 원룸에. 자, 근데 정부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400만 원으로 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10평에 500이니까 한 평당은 50만 원이죠. 10평에 500이니까. 그러면 이제 한 평당 50, 평당 50만 원이 비싸다고 보니까 한 평당 40만 원으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규제대로만 시행되게 되면은 10평짜리 살던 집의 그 임차인은 4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효과를 대답을 해야 돼요. 효과. 이 효과는 아까 지웠죠. 효과는 주로 뭔 얘기한다고요? 수요 공급 얘기를 해요. 수요 공급. 수요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이며 공급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이며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평짜리 원룸주택에 사는 저소득층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정부에서 지금까지 그 임대료 수준보다 낮게 규제를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수요자들은. 수요자들이 시장에 들락날락 거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수요자들이 시장에 더 등장하느냐 아니면은 있던 수요자들이 빠져나가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을 얘기하자는 거는 더 많이 오겠죠. 10평짜리 살던 사람은 12평짜리 뭐 방 2칸 거실 겸 주방 해서 이렇게 둘 있는 걸로 가려고 하거나 12평짜리 살던 사람은 뭐 한 15평짜리 집으로 가려고 하거나 그래도 자신의 지출은 별 차이가 없죠. 뭐 500만 원 내던 사람이 10평에 500인데 12평 살아도 이제 480이고요. 12평에 살던 사람은 지금까지 평당 50이니까 평당 50이 12평이면 600을 냈었죠. 600을 냈는데 이제는 15평이라도 600이면 되니까 중개사무소에 더 넓은 집을 알아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는데 자,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평당 50만 원은 받아야 그 집 살 때 대출 받은 그 이자도 좀 갚고 내가 집을 사느라고 아껴 저축해서 모았던 돈으로 집을 샀는데 거기에 좀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1년에 100만 원을 못 받게 되면은 수익이 줄겠죠. 자, 이렇게 수익이 줄면은 이건 뭐 별로 돈 안 되는 거 굳이 애써서 돈 모아가지고 대출받아 집 사서 임대료 받는 거 별로 재미없으니까 공급이 줄겠죠. 근데 그 공급이 주는 게요. 지금 당장은 많이 줄지 않습니다. 있던 집을 때려 부셔야 되니까. 있던 집을 때려 부셔야 되니까 당장은 줄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점점 감소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철거할 때 됐는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거할 때 됐는 주택은 철거하고 다시 임대주택으로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서서히 어떻게 해요? 서서히 임대주택이 줄겠죠.
예, 공급이 서서히 이렇게 줄어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시간이 흘러갈수록 중개사무소의 임대주택의 수는 점점 줄어들죠. 찾는 사람은 많아지죠.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구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마침 딱 한 개 나왔어. 이제 며칠 만에 한 개 나왔어. 얼른 가서 달라고 했더니 이미 보고 갔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보고 갔다 하고 아직 계약서는 안 쓴 거예요. 그렇죠. 돈 더 주고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규제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 규제하고 있잖아요. 평당 40으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에는 40으로 쓰고 따로 더 줘야죠. 따로. 그죠? 예, 따로 더 주는 걸 뭐라 그럴까요?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이중계약이에요. 이중계약인데 따로 더 주는 돈. 이걸 무슨 돈이라 그럴까요? 웃돈. 웃돈이라고 그러죠. 웃돈. 웃돈을 더 줘야 돼요. 예, 근데 시험에는 웃돈으로 안 나오고요. 음성적 지불로 나와요. 시험에는 점잖은 표현으로 나옵니다. 예, 웃돈일 안 하고 음성적 지불.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음성적 지불은 정부의 통계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이제 계약서에는 사실로 쓰니까. 예, 이런 시장을 정부의 통제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시장을 암시장이라 그래요. 예, 시장에서는 이제 암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예, 시장에서는 일단 뭐가 형성되는? 초과 수요가 나타나요. 초과 수요.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암시장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가격에서 이제 계약을 하고 암시장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시장은 이제 암시장이 형성되고, 여기는 이제 음성적 지불이 수수된다 그래요. 음성적 지불이 수수된다. 그러면서 이중 가격이 되겠죠. 일종의 이중 계약입니다. 이중 가격이 형성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쯤 되면 이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예,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골치 아파지는 거죠. 자, 원래는 의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원래는 이 저소득층 수요자들을 의도한 건데 오히려 수요자들이 더 골치 아파지죠. 예, 이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공급이 점점 더 많이 줄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야 돼. 단기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하면은 부작용만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잠깐 동안 했다가 너무 심각할 때 잠깐 동안 했다가 얼른 풀어야 되는 정책이 바로 이 임대료 규제입니다. 분양가 규제도 마찬가지 정책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분양가 규제는 이제 분양시장이고, 임대료 규제는 임대시장이고, 그 차이만 있고요. 성격은 똑같아요. 자,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는 시장 임대료가 어떻기 때문에 저것도 시장 임대료가 어떻기 때문에 보조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이제 살기가 벅차니까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돈하고 이제 자기 돈하고 합쳐서 좀 이제 넓은 평수를 찾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임대료 보조예요. 요거는 이제 간접 개입이라 그랬잖아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보조를 했을 때 나타나는 또 효과를 봐야 돼, 효과. 요것도 뭐예요? 수요 공급을 봐요, 수요 공급을. 자, 저소득층 임차인들한테 다 이제 얼마씩 보태주거나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보조받아서 또 어떻게 할까요? 더 넓은 집으로 이제 가겠죠. 임대료를 보조받는데 집을 사지는 못해요. 그 정도로 보조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평수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도 그게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수가 더 큰 데로 가는 것도. 그래서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알아보러 다니겠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전세가 올라가든 월세가 올라가든. 자, 이러면은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임대료 올라가는 거는 암시장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시장을 통해서 이제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집이 부족하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료 올라가면 좋죠. 예, 원래 임대료보다도 올라가니까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초과 이윤을 얻는다 그래요. 원래 임대료보다도 더 높은 차익만큼이 발생하니까, 정상적인 수준의 임대료 말고도 더 올라가니까 무슨 이윤? 초과 이윤이라 그래요. 초과 이윤. 예, 초과 이윤을 얻게 돼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임대인들이 초과 이윤을 얻는 거는 이제 보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수요하는 과정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임대료 보조의 혜택을 누구도 본다는 얘기예요. 공급자, 임대인도 본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이거예요. 지금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인데 이제 정부가 한 1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보조를 해주는 거죠. 정부의 의도는 임차인들이 40만 원만 자기가 부담하고 10만 원하고 붙여서 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면서 조금 더 넓은 평수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50이 아니고 55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임대료가. 그럼 55 이렇게 되면은 10만 원만큼을 보조받아도 임차인 주문에서 40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45만 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50만 원 내가 부담했었는데 임대료가 올라가는 바람에 10만 원 보조받아도 내 주머니에서는 45만 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 보는 거는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5만 원 누구한테 간다고요? 임대인. 그 50만 원에서 5만 원 올라가는 그만큼은 임대인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요게 그 5만 원만큼이 초과이윤이 되는 거예요. 임대인들은. 자, 그럼 이제 임대인들은 돈 좀 되죠. 이제 예전보다 돈 되잖아요. 되면은 공급을 늘리겠죠. 공급을 늘립니다. 자, 근데 이게 임대료 보조라고 돼 있는데 임대료 보조가 아니고요. 모든 보조는 다 똑같아요. 구조가. 모든 보조가. 여기 육아 보조도 마찬가지예요. 육아 보조. 애들 왜 유치원에 맡기면 그 정부에서 얼마씩 내주잖아요. 다 내주는 거 아니고 한 30만 원 내주나요? 애가 없어서 몰라요. 애가 없어서 다 이제 적당한 연령대. 연령별로 지금 제일 근접한 분이 계시는가 보네. 이제 5살, 6살 어린이집 말고 유치원 말고 4살, 5살 어린이집. 돼요? 그럼 어린이집은 얼마 정도예요? 그래요? 한 30만 원 되나요? 상당히 많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까지 맡기지 않던 사람도 맡길 가능성이 많아요. 보조를 받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안 맡기던 사람도 맡기게 되면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돈 되죠. 돈 되니까 어린이집이 더 많이 늘어나죠.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사실 많이 생기거든요. 새로.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은 또 떨어져요. 공급이 많아지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똑같은 수준의 서비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똑같은 수준의 서비스라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요. 가격이 안 떨어지면은 이제 서로 이제 자기네가 이제 어린이들을 모집을 하려면은 서비스가 좋아야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 이제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는 있죠. 아무튼 똑같은 수준의 서비스라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초과이윤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똑같은 수준의 이제 서비스라면. 이게 육아보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여기서는 물량이 이제 이렇게 해서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물량이 많아지니까 임대료는 낮아지게 돼서 결국은 여기까지 와야 누가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임차인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돼서 이렇게 돼요. 이런 게 이제 임대료 보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임대료 보조에서 이제 기본적인 구조고, 이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보조를 해줄 때 현금으로 주는 보조가 있고요. 쿠폰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보조가 있고요. 가격을 깎아서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도가 제일 높은 보조가 뭘까요? 요거는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안 가르쳐도 현금 보조가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물 보조고 가격 보조가 제일 낮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임대료 보조를 하면서.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요거는 뭔가 하면은 아까 이거 직접 개입이라고 했어요? 간접 개입이라고 했어요? 직접 개입. 이거는 간접 개입이죠. 이거는 이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내놓는 거예요, 시장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공공임대주택을 내가 사는 옆 동네에 이렇게, 나는 여기 살고 있고 내가 사는 옆 동네에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나타나는 효과를 물어요. 이걸 사적 시장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공공시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임차인들의 그 수요 공급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수요 공급. 자, 여기 옆 동네에 싼 임대료로 공급할 거 아니에요, 공공임대주택은. 그럼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여기 빈집들이 많아지면서 여기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겠죠. 여기 임대료가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은 이쪽과 이쪽이 같아질 때까지, 비슷해질 때까지는 내려갈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우선은 누구도 혜택 보는가 하면은 저쪽으로 갖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빈집들이 늘어났으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단기적으로는 수요자들이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사적 시장의 임차인들도 혜택을 본다 그래요. 자, 이번에는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내려갔죠.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임대료 보조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임대료 올라가면 이윤을 더 얻게 되는 건데, 이제 임대료가 내려가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를 보니까 재미 못 보는 거니까 공급이 이제는 반대로 공급이 감소해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장 때려 부실 수는 없잖아요. 당장 때려 부실 수는 없고 서서히 철거되는 것들이 새로 지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공급이 감소해. 이제 반대로 공급이 감소하면은 사적 시장에서는 임대료가 점점 올라가게 돼서 나중 돼서는 다시 정상적인 이윤 정도는 회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 돼서는 누구만 혜택을 보는가 하면은 옆 동네로 가는 그 공공임대주택으로 갖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사적 시장에서는 다시 원상 회복이 되는 거죠. 됐나요? 지금의 상황은 대부분 이제 원상 사적 시장의 임대료와 저기 임대료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그 임대료와 그런 얘기하는 게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세 귀착은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를 부과를 해요. 근데 그게 반드시 납세 의무자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원룸을 갖고 있는 집주인인데 방이 10칸이 있어요. 지금까지 없던 세금을 갑자기 100만 원을 내래요, 정부에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저죠. 공급자, 임대인이 납세 의무자예요. 근데 임차인들이 마침 딱 방 10칸에 10명이 있어요. 100만 원이니까 계산하기도 쉬워요. 어떻게? 10만 원씩 더 내세요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제가 얘기한 대로 관철이 되면, 그대로 되면 납세 의무자는 저니까 돈을 받아서 이제 납세하는 사람은 저예요. 근데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임차인 주머니에서 나왔죠. 이러면은 조세가 100% 전가됐다 그래요. 그래서 귀착, 돌아갈 귀 붙을 착,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하는 게 조세 귀착의 문제예요. 이럴 때는 100% 전가가 돼서 임차인이 다 부담하게 돼버렸죠. 근데 만약에 옆에 빈집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빈집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10만 원씩 더 내세요 해버리면 내가 빈집이 돼버릴 수 있죠. 그럼 내가 빈집, 내가 지금까지는 관리를 잘해서 빈집이 안 되겠는데 내가 빈집이 돼버리면 내가 손해를 크게 볼 수 있죠. 그럴 때는 여기 있어만 주세요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은 그 부담은 전부 내가 할 수도 있어요. 그는 이 임차인들이
얼마나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가능성이라는 게 바로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원룸이 10칸이잖아요. 옆에 빈집들이 많으면 내 주택에 대한 수요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원룸 주택의 수요량을 크게, 옆에 빈집들이 많으면 내 주택에 살던, 내 주택에 10개를 다 수요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옆에 빈집들이 많으면 다른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내 주택의 수요량을 줄이고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줄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옆에 빈집 있으면 수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조금 전에 탄력성 할 때 수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수요량을 줄이고 딴 데로 가는 거죠. 내 원룸 주택의 수요량을 줄이고 딴 데로 가는 거죠. 예? 그 살고 있는 사람이, 나는 공급자고 내 원룸 주택 나는 공급자고, 수요자들은 내 원룸 주택을 빠져나와서 떠나서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것이 그 원룸 주택에 대한 수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요자들이 그런 상황은 탄력적인 상황이라 그래요. 수요자들은 수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까. 그죠? 수요하는 수량을. 이게 무슨 상황이라고요? 탄력적인, 수요자들이 탄력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선택의 가능성이 다른 게 많다는 얘기요. 수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그러면은 수요자들은 덜 부담하게 된다고요. 가버리면 되니까. 저는 어떤 상황이에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더 비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더 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덜 부담하게 돼요. 선택의 가능성이 많은 쪽이. 그래서 조세기착을 얘기하려면 탄력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탄력성을 많이 설명 못 하잖아요.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탄력성을 더 공부한 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탄력성이라는 걸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수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수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요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탄력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 한 것은 정부의 개입, 아까 이게 왜 개입하느냐, 어떻게 개입하느냐, 토지정책, 주택정책.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됐죠? 자, 다음 주는 이제 투자론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